461페이지 하단부죠. 3번 취소 후 효과. 이제 먼저 전문부터 확인하겠습니다. 141조에서 취소된 법률행위는 처음부터 무효인 것으로 본다. 그러면 취소 안 된 것은? 취소된 법률행위는 처음부터 무효인 것으로 본다. 그래서 취소를 일단 행하면, 취소권을 행사하면 처음부터 무효가 되는데 취소를 안 하게 되면 그건 그대로 유효가 라는 거죠. 그래서 취소할 수 있다. 그 의미 속에는 일단은 유효고 그 다음에 취소를 했을 때 무효가 된다. 그래서 이제 우리가 취소할 수 있는 법률행위 이 자체 예의 효과는 유동적인 상태에 있다는 거죠. 그래서 유동적이고 유효. 그래서 이거는 이렇게 일단 유효. 그랬고 취소하게 되면 이제 처음부터 무효가 된다. 이제 그 부분 보시고 다음에 다만 제한 능력자는 그 행위로 인하여 받은 이익이 현존하는 한도에서 상환할 책임이 있다. 그래서 제한 능력자의 상환 범위에 대해서 현존 이익이다. 이러한 부분이 나와 있습니다. 그러면 이 부분 같은 경우에는 우리가 제한 능력자에 대한 특혜를 베풀었다. 특칙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데 왜 특칙인가? 이제 그 부분은 밑에 그 748조에 이제 이 부분 같은 경우에 직접적으로 우리 시험 범위가 아닙니다. 아니지만 이렇게 기본적인 골격을 잡아두면 상당히 도움이 많이 되는 그러한 부분이죠. 그래서 수익자가 이제 반환을 할 때 그 수익자의 반환 범위를 규정을 하고 있습니다. 수익자의 반환 범위. 그러면 이거 같은 경우에는 얘를 이해를 해야 왜 제한 능력자에 대한 특칙이다. 이게 나온다라는 거죠. 그래서 일단은 조문을 먼저 보겠습니다. 선의의 수익자는 그 받은 이익이 현존한 한도에서 책임이 있다. 이 양 보니까 악의의 수익자는 그 받은 이익에 이자를 붙여서 반환을 하고 다음에 손해가 있으면 이를 배상을 해야 된다. 그래서 141조 단서하고 보면은 여기에는 이렇게 선의 악의를 구별을 했다는 겁니다. 선의 악의를 구별을 해서 악의. 그러면 선의 같은 경우에는 지금 보니까 현존 이익. 그 다음에 악의 같은 경우에는 이제 이 부분은 조금 복잡하긴 합니다. 그런데 여기서 이익, 그 다음에 플러스 이자, 다음에 손해 있으면 손해. 그래서 현존 이익이라는 것은 조금 전에 141조 단서에도 나와 있으니까 이거 자체를 이해를 해두고 그 다음에 악의인 경우에는 뭔가 줘야 될 게 반환해야 될 게 많다. 그래서 악의의 경우에는 3종 세트다. 3종 세트다. 이렇게 생각을 하시고 이제 가끔 이렇게 확인을 해보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748조에서는 수익자의 반환 범위를 선의하고 악의로 나눠가지고 선의인 경우에는 현존 이익만, 그 다음에 악의인 경우에는 3종 세트로 반환을 하라고 그랬는데 141조 단서를 보니까 어떻게 되어 있었습니까? 제한 능력자는 현존 이익만, 즉 악의더라 하더라도 현존 이익만 상환하면 된다. 이렇게 특혜를 베푸고 있으니까 이게 제한 능력자에 대한 특칙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밑에 좀 읽어보시면 되겠고 양가로 1번에 그 굵은 글씨 그건 같이 보겠습니다. 취소된 법률행위는 된 위에다가 방점 하나 찍어두시고 취소하기 전에는 유효. 근데 취소권을 행사했다. 그러면 취소된 법률행위는 처음부터 무효인 것으로 본다. 즉 취소는 소급표를 가져서 처음부터니까 법률행위 효과는 애초부터 전혀 발생하지 아니했던 것으로 다루어진다. 이제 그 부분 나와 있습니다. 다음에 넘기셔가지고 462페이지에 양가로 2번 여기에서 제한능력자의 보호를 위해 가지고 특혜를 베풀고 있다. 이제 이 부분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네 번째 줄 보시면 세 번째 줄 끝이 되겠네요. 부당이득 반환의 원칙에 특칙을 두어서 선의 악의 구별 없이 현존 이익만 반환하도록 한다. 그 다음 부분 한번 읽어볼까요? 이는 제한 능력을 이유로 한 취소를 선의의 제3자에게 대하여도 대항할 수 있게 한 것과 아울러 민법이 제한 능력자의 보호에 두는 현저한 무게를 잘 말하여 준다. 그래서 이 앞부분이 무슨 말이냐? 제한 능력을 이유로 한 취소를 선의의 제3자에 대해서도 대항할 수 있게 한다. 그래서 의사표시 같은 경우 예를 들어서 108조 통정허위 표시 비리니 표시도 마찬가지지만 이러한 전항 의사표시의 무효는 선의의 제3자에게 대항하지 못한다. 그래서 이렇게 선의의 제3자 보호 규정을 두고 있다는 거죠. 선의의 제3자 보호 규정.
그런데 제한 능력자를 보면 특히 이제 우리 민법 5조에서 미성년자에 대해서 규정을 하고 있는데 미성년자 규정하고 있는데 이 경우에 있어서 갑, 을, 병 얘가 지금 미성년자입니다. 18세 그랬고 매매하고 등기를 했다. 을이 또 매매하고 등기를 했다. 그런데 친권자의 동의가 없었다고 해가지고 이 매매 계약을 취소를 하게 되면 처음부터 무효가 됩니다. 처음부터 무효가. 그랬을 때 요 병, 전득자, 제3자가 만약에 선이라면 보호가 될 수가 있겠는가. 그럴 때 어떻게 돼야 되겠습니까? 이 선의 제3자 보호 규정이 있어야 이 친구가 보호가 될 텐데 제한 능력 같은 경우에는 제한 능력자를 절대적으로 보호를 해버리기 때문에 제3자 보호 규정이 없다. 그러니까 얘 병 대항하지 못하고 소유권 뺏기게 된다. 이제 그거를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이제 그 부분 보시고 다음에 밑에 양가로 3번에 법률행위가 가분이고 일부에 대해만 취소원이 존재하는 경우에는 일부 취소도 가능하다. 그래서 이제 이거 자체가 우리 기출문제 그대로 이렇게 두 번이 나온 부분이니까 일부 무효가 있듯이 일부 취소도 가능하다. 이제 그 부분 알아두시고 다음에 일부 취소가 하게 되면 그러니까 일부 취소가 인정이 된다고 그랬죠. 일부 물론 판례가 인정하고 있습니다. 일부 취소 긍정 이게 판례다. 그러면 일부 취소가 긍정됐으니까 일부 취소를 하면은 그 부분에 대해서는 일부, 이 부분에 대해서 긍정이 됐으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는 취소의 효과가 발생한다. 그럼 취소 효과가 발생한다는 말은 무슨 말이 되겠습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는 처음부터 무효인 것으로 본다. 그러니까 소급효가 있다. 요 부분까지 이어졌고 이제 또 이 부분이 기출이 됐던 그러한 부분입니다. 그래서 그 여러 가지 사례들이 5개가 딱 나오면서 다음 중 원칙적으로 소급표가 있는 것은 하면서 이 일부 취소 긍정하면 그 취소 효과가 발생하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는 소급표가 있다. 그래서 그 경우 일부 취소로 인하여 그 부분의 법률행위가 처음부터 무효가 되는 것은 당연한 것이다. 이 부분이 나와 있습니다. 다음에 이제 취소권의 소멸이 나와 있습니다. 취소권은 채권이 채무자가 이행을 하면 소멸하는 것과 같이 그 행사에 의하여 소멸한다. 그런데 행사 전에 취소권이 소멸하는 일반적 원인으로서는 취소인이나 취소권의 포기 또는 권리 행사 기간의 도과 등이 있다. 그래서 이제 취소권 같은 경우에 이 소멸 사유를 중심으로 해가지고 이해를 해두는 게 또 아주 중요한 그러한 부분입니다. 그래서 다시 한번 간단하게 한번 살펴보면 취소권이 어떻게 해서 소멸되는가. 그래서 이제 일단은 취소할 수 있는 법률행위가 있습니다. 취소할 수 있는 법률행위. 얘가 있고, 얘의 효과는 유동적 유효고. 이렇게 되는데, 이 부분을 취소권 소멸의 관점에서 봐본다는 겁니다. 취소권 소멸의 관점. 그러면 취소권은 어떻게 하면 소멸할 것인가. 방금 우리가 봤던 것처럼 취소권 행사. 권리가 있는데 그 권리를 써버렸다. 그러면 취소권은 소멸하게 됩니다. 그 다음에 또 행사 이외의 사유. 취소권 행사 이외의 사유로도 소멸하게 된다. 그랬을 때 이 행사 이외의 사유로 소멸하게 되는 것, 걔들이 뭐냐? 그게 바로 이제 추인. 이렇게 쓰겠습니다. 취소권을 포기했다. 즉, 이거는 취소권을 행사해서 권리를 써버려서 소멸된 건데 그것 말고도 소멸 사유들이 있더라. 권리가 있는데 이걸 포기를 해버렸다. 그래서 이거를 뭐라고 하는 거냐면 추인한다.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다음에 취소권이 있는데 법률 규정이 나서가지고 법이 취소권을 뺏어버린다. 그래서 법률 규정에 의한 취소권 배제. 법이 취소를 못하도록 취소권을 뺏어버리는 이러한 것들이 있더라. 이걸 뭐라고 하느냐? 법정 추인. 이 부분은 지금 아주 중요한 부분입니다. 취소와 관련된 여러 가지 판례라든지 조문들을 이해할 때 취소권 소멸의 관점에서 살펴보면은 쉽게 이해되는 부분들이 꽤 많다라는 거죠. 그 다음에 이제 권리 행사 기간 동화. 권리를 언제까지 행사해라. 그 기간이 있는데 도과. 그 기간을
지나버렸다. 그래서 바로 추3한십이다. 추인할 수 있는 날로부터 3년, 법률행위 한 날로부터 10년 이렇게 해가지고 취소권이 소멸하게 된다. 그럴 때 그 효과는 유동적 유효, 취소할 수 있는 법률행위에 대해서 취소권을 행사했다. 그러면 이제 무효로 확정이 됩니다. 그런데 처음부터 무효인 것으로 본다 했으니까 소급표가 있고, 그 다음에 취소권, 그 이외의 사유로 취소가 이제 취소권이 소멸하게 되면, 즉 취소권을 포기를 해버렸다. 그러면 유동적 유효였던 게 이거는 확정 유효가 된다. 유효로 확정이 된다. 더 이상 취소할 수 없으니까, 유효로 확정이 된다. 이제 그렇게 해서 봐두시면 되겠습니다. 그랬고, 이제 반가로 2번에 추인의 의미가 뭐냐. 그래서 법률행위에 존재하는 흠에도 불구하고 그 효력의 발생을 인정하는 의사표시를 말한다. 받아들이겠다. 그걸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랬고, 이제 그 다음에 중요한 부분이 나와 있습니다. 나아가 추인은 취소 원인이 소멸된 후에야 할 수가 있다. 그래서 일단 여기서 의도적으로 그냥 암기를 먼저 해버리는 겁니다. 추인의 대전제, 이거는 알고 소멸하고, 그래서 지금 이 경우에 있어서 그냥 용서라는 단어 우리가 그걸로 생각을 한다고 그랬죠. 어떻습니까? 남자친구가 바람 폈다. 그러면 용서한다는 말이 성립되기 위해서는 남자친구가 바람 폈다는 것을 알아야 하는 거죠. 뭐 여자친구도 마찬가지입니다. 바람 폈다는 것을 알아야 용서라는 말이 있을 수가 있다는 거죠. 그 다음에 어떻습니까? 소멸해야죠. 더 이상 바람을 안 피워야. 그래서 그 사실을 알고 더 이상 바람을 안 피워야 용서를 해줄 수 있는 것처럼 이 추인의 대전제도 다 마찬가지라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무효행위 추인도 어떻습니까? 무효임을 알고 해야 한다는 겁니다. 무효임을 알고 또 무효 원인이 소멸하고 김재규 사건에서 나왔던 그러한 부분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 부분 보시고, 그래서 취소도 마찬가지입니다. 취소 원인이, 추인도 마찬가지입니다. 취소할 수 있는 법률행위 추인도 취소 원인이 소멸된 후에 하여야 효력이 있다, 할 수 있다. 그래서 즉, 제한 능력자가 능력자가 되거나, 그래서 18세가 이제 19세 이상이 돼가지고 미성년자가 성년자가 되거나, 착오 상태나 사기 강박으로부터 벗어난 때에 비로소 할 수가 있고, 다음에 취소 원인이 소멸되기 전에 한 추인은 취소할 수 있는 것이 아니라 무효다. 소멸한 후에 해야 효력이 있다. 이렇게 법이 규정을 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이제 그 부분 쭉 보면 되겠고, 그 부분 보면 또한 추인은 법률행위의 흠에도 불구하고 그 효력을 승인하는 것으로서 이는 당연히 추인하는 사람이 취소 후 가능성을 아는 것을 전제로 한다. 그래서 당연히 아는 것을 전제로 한다는 거죠. 바람 폈다는 사실을 알고 그 다음에 용서 문제가 있을 수가 있다. 그렇기 때문에 추인의 대전제는 알고 소멸하고다. 알고 소멸하고. 다음에 밑에 이제 판례 한번 보시겠습니다. 이 판례 같은 경우에는 그 밑에 이제 문제가 나와 있는데 2013년 법무사 문제, 이 판례 그냥 그대로 한 겁니다. 그대로. 그러니까 판례대로 그냥 확인하면 되겠습니다. 추인은 취소권을 가지는 자가 취소 원인이 종료한 후에, 소멸 후에 취소할 수 있는 법률행위를 알고 소멸하고, 그 단어들이 다 핵심 단어들이 들어가 있죠. 그러니까 종료하고 알고서에다가 동그라미를 쳐두셔야 됩니다. 알고서 추인 의사표시를 하거나 법정 추인 사유에 해당하는 행위를 행할 때에만 법률행위 효력을 유효로 확정시키는 효력이 발생한다. 추인은 방금 취소권 포기였고 더 이상 취소 안 한다는 말이니까 유효로 확정된다. 이제 그 부분 나와 있습니다. 다음에 이제 쭉 가셔가지고 밑에 양가로의 3번에 보면 법정 추인이라는 게 있습니다. 법정 추인. 그래서 넘기시면서 보면은 일정한 경우에 그냥 추인이 있었던 것처럼 법이 딱 만들어버린다. 법이 단정을 해버린다. 그러한 법정 추인 제도라는 게 있습니다. 그래서 이 법정 추인 제도, 이 부분 같은 경우에는 전형적인 조문으로 출제되는 그러한 부분이고, 이렇게 크게 신경 쓸 필요는 없는 그러한 부분입니다. 그래서 크게 신경 쓸 필요가 없다는 게 다른 의미가 아니라 그냥 조문만 파악을 해두시면 된다. 그래서 145조에서 이제 법정 추인이란 말이 나와 있고, 취소할 수 있는 법률행위에 관하여 전조 규정에 의하여 추인할 수 있는 후에, 추인할 수 있는 후에란 말은 취소 원인이 소멸된 후에,
다음 각호 사유가 있으면 추인한 것으로 본다. 그리고 단서를 보시면 그러나 이의를 보류한 때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여기에서는 이제 나중에 이런 부분 같은 경우에는 직접 문제를 풀면서 해결을 해야 되는 그러한 부분입니다. 근데 여기서는 뭐만 하나 단서 부분이 중요하다. 조문 문제를 시험에 낼 때는 이 단서 부분을 자주 물어본다. 그러니까 이의를 보류한 때는 법정 추인이 된다는 겁니까? 안 된다는 겁니까? 즉 추인한 것으로 본다는 겁니까? 안 본다는 겁니까? 안 본다는 거죠. 이의를 보류한 때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추인한 것으로 보지 않는다. 이제 그 부분이 나와 있고 다음에 6개가 나와 있는데 그 밑에 그 연상 비법을 보면은 그 두 문자를 따가지고 이행에서 이자, 그 다음에 이행의 청구에서 청자 해가지고 이청경 담양강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청경 담양강. 그래서 이제 조문을 보시고 전부나 1호에서 전부나 일부 이행, 이해당 동그라미 치시고 그 다음에 숫자 2번에서 이행의 청구에서 청에다. 그 다음에 3번 경계에서 경에다 동그라미 치시고 4번 담보 제공에서 담에다 동그라미 치시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5호는 저기 뒤쪽 권리 전부나 일부 양도에서 양. 그 다음에 강제 집행의 강 이렇게 해두시고 그러니까 여기는 지금 동그라미가 두 문자 이렇게 동그라미가 쳐지셔야 되고 그 다음에 네모를 칩니다. 그러니까 청경이라는 게 그 북한 말로 맑게 개인 깨끗한 날씨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 맑게 개인 깨끗한 날씨에 담양강에 갔으니까 한 잔이 생각이 나겠죠. 그러니까 한 잔 꺾어야 됩니다. 뭘 한 잔 꺾어야 되겠습니까? 예, 가서 2호 요구르트를 마시자. 그래서 지금 우리가 1호, 2호 해가지고 6개의 숫자가 나와 있죠. 딱 거기다 네모를 치시는 겁니다. 숫자 2하고 숫자 5하고. 그래서 다른 부분들은 뭐 학설의 대립도 있고 해가지고 그렇게 크게 신경 쓰실 필요가 없고 이 2호하고 5호에 해당하는 이행의 청구하고 그 다음에 5호에서 이야기를 하는 권리양도 얘는 자, 이 부분만 하시면 되겠습니다. 취소권자가 이행을 청구를 하고 취소권자가 그 권리를 양도했을 때 이때에만 법정 추인이 된다. 그러면 뒤집으면 상대방이 이행을 청구하고 상대방이 권리를 양도했을 때 이때에는 법정 추인이 아니다. 이것만 알아두시면 되겠습니다. 법정 추인이 안 된다. 얘가 법정 추인이다. 그러면 이제 이 부분도 그 오프라인 정규반 같은 데서 오프라인 가서 강의를 해보면은 상당히 그 이해하시는데 시간이 많이 걸리는 그러한 부분입니다. 그래서 몇 바퀴가 돌아가야 이해가 걸리고 하는데 곰곰이 한번 생각을 해보자라는 겁니다. 생각을 아까 법정 추인을 뭐라고 그랬냐면 법률 규정이 취소권을 뺏어버린다고 그랬습니다. 법률 규정에 의한 취소권 배제. 이렇게 되니까 여기서 한번 생각을 해보시면 법률 규정이 취소권을 뺏어버린다 하면 상황 생각해보십시오. 여러분이 갑이 한번 내보십시오. 갑. 그 다음에 을. 제가 을입니다. 근데 제가 사기꾼. 기망을 해서 매매계약을 체결을 했다. 매매계약을. 그랬다가 나중에 여러분이 저한테 사기당했다는 것을 알았다라는 겁니다. 알았으니까 이제 이 매매는 기망을 이유로 즉 사기 취소가 가능한 그러한 상태입니다. 사기 취소가 가능. 그런데 이 경우에 있어서 여러분은 선택할 수 있다는 겁니다. 무슨 말입니까? 저한테 사기당했다. 그러니까 사기를 이유로 이 매매계약을 취소해서 그 다음에 처음부터 무효인 것으로 만들 수도 있습니다. 그렇지만 이거를 그냥 인정해줘 버릴 수도 있다는 거죠. 아유 얼마나 그냥 살기 힘들었으면 나한테 사기를 쳤을까. 그렇게 해서 이거 인정을 해줘 버리면 추인을 해줘 버리면 어떻게 됩니까? 추인해줘 버리면 또 이거는 유효로 확정이 되어버리는 거죠. 그러한 상태에서 법정 추인한 거 뭐냐면 일정한 사실이 있으면 이거 추인한 거하고 똑같이 봐버리는 겁니다. 예를 들어서 지금 여러분이 저한테 사기를 당했는데
나중에 나 사기 당했네 하면서 아유 저 친구가 그냥 얼마나 힘들었으면 하면서 그냥 이 매매 계약 그대로 그냥 여러분이 저한테 이행을 해버린다는 겁니다. 무슨 말입니까? 이 매매 계약 사기당해서 했던 그 매매 계약 그 돈 저한테 받고 이거 넘겨버린다라는 거죠. 그러면 법이 너 그냥 이행했어? 취소할 수도 있는데 추인할 수도 있는데 이행했어? 아 그러면 그냥 뺏어버리는 겁니다. 이거는 추인한 것으로 본다 이렇게 돼가지고 그런데 이제 이행의 청구 같은 경우에는 예를 들어서 방금 취소 권자가 이행 청구한 거 그래서 여러분이 저한테 사기 당했으면서도 자 소유권 줄 테니까 계약대로 1억 원 주라 이런 식으로 이행의 청구 1억 원 달라 청구를 하는 거 그러면 여러분이 이 이행의 청구를 했다면 상관이 없는데 이 경우 한번 생각을 해보십시오. 사기 당해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추인할까 취소할까 고민하고 있다는 거죠. 그런데 사기꾼인 제가 가가지고 이 매매 계약대로 자 내가 사기친 대로 매매 계약한 대로 소유권 넘겨주라고 제가 이행을 청구를 한다. 그렇게 제가 사기꾼 이행을 청구를 하고 있는데 법이 나서가지고 여러분의 취소권을 뺏어버린다는 건 절대 말이 안 된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여러분이 저한테 이행을 청구를 해오는 거하고 제가 여러분한테 이행을 청구를 해오는 거하고는 완전히 다르다라는 거죠. 그래서 이 부분 법률 규정에 의해서 여러분의 취소권을 뺏어도 되겠는가 그 관점에서 생각을 한번 해보시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그 밑에 연상비법 한번 읽어주시고 그 다음에 밑에 방가로 이번에 법정 추인도 취소 원인이 소멸한 후에 해야 된다라는 거 그 부분 다시 알아두시면 되겠습니다. 다음에 우측 가셔가지고 465페이지에 아까 조문으로 중요한 것은 이러한 행위를 함에 있어서 이의를 보류했다. 이의를 보류한 때에는 법정 추인의 효과가 발생하지 아니한다. 그 단서에서 이의를 보류한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추인한 것으로 보지 않는다. 이제 그 부분을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쭉 밑에 내려가셔가지고 각조 한번 보시겠습니다. 87번. 이의 유보라는 거. 이의 보류라는 게 뭐냐? 두 번째 줄 보시면 가령 취소권자가 강제 집행을 면하기 위해서 부득이하게 일단 변제한다. 내가 이거 취소권을 포기하는 게 아니라 일단 지금 변제를 하겠다. 이런 식으로 되었을 때는 그거는 이의를 유보한 것으로 해석될 수가 있다. 뭐 이런 사안이 뭐 판례가 이야기하는 게 아니라 학자들이 예로 드는 거니까 이의를 보류했을 때는 이행을 했다 하더라도 그거는 법정 추인이 안 되는구나. 그 정도 보시면 되겠습니다. 다음에 146조에 취소권에 소멸을 해가지고 추인할 수 있는 날로부터 3년, 법률행위를 한 날로부터 10년 내에 행사를 해야 된다. 그래서 추3 한 10, 추3 추인할 수 있는 날로부터 3년 내에 한 10, 법률행위 한 날로부터 10년 내에 행사를 해야 된다.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그건 보시고 다음에 이제 그 밑에 판례 쟁점 나와 있죠. 민법 146조 소종의 취소권 행사 기간의 법적 성질은 뭐냐? 봤더니 거기에 제척기간이다 이렇게 나와 있고 그 기간의 준수 여부가 법원의 직권조사 사항이냐 그렇다 이 부분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 같은 경우에는 이렇게 단순 암기 문제로서는 자주 나오는 그러한 부분이니까 일단 제척기간은 아까도 봤지만 권리행사기간입니다. 권리행사기간. 그래서 이 기간 안에 권리를 행사를 해라. 그 기간 안에 권리를 행사를 안 하면 그 권리는 사라져버립니다. 그 권리는 사라져버린다. 그런데 이제 중요한 것은 이 부분이 법원의 직권조사 사항이다. 그래서 법원의 직권조사 사항이기 때문에 이 말의 반대말이 뭐냐면 변론주의입니다. 변론주의. 이 의미는 뭐냐면 법원은 어떻다고 그랬습니까? 당사자가 주장한 것만 판단해 주는 게 대원칙입니다. 그렇지 않고 그냥 법원이 알아서 판단해 주려고 하다 보면은 대법원 판사님들 참 하나도 못 잡니다. 그러니까 법원이 주장한 것만 판단을 해 주는데 예외적으로 그 당사자의 주장 여부하고 상관없이 법원이 직권으로 조사해야 되는 사항들이 조금 있다라는 겁니다. 그럴 때 이제 우리 민법 총칙에서 우리 시험 범위가 아닌 다른 부분에서도 직권 조사 사항이 나옵니다. 근데 우리 시험법에서는 이것만 나옵니다. 제척기간 도과 여부. 제척기간이 지났는지 안 지났는지 그거는
직권조사 사항이다. 직권조사 사항이다. 그래서 이 부분 단순 암기 사항으로 꼭 외워두시고 앞으로 또 이제 다른 부분에서 몇 번 나옵니다. 그때마다 나올 때마다 채책 기간이 지났는지 안 지났는지 그것의 판단은 어떻습니까? 법원이 직권으로 해줘야 된다. 법원이 직권해줘야 된다. 그래서 이제 추3 한십에 대해서 간단하게만 말씀을 드려보면은 취소권은 추인할 수 있는 날로부터 3년 내에 그 다음 법률행위 한 날로부터 10년 내에 행사를 해야 되는데 어느 것이든지 빨리 그냥 와버리면 소멸해버리는 겁니다. 무슨 말이냐면 18세 때 미성년자가 법률행위를 했다라는 겁니다. 그러면 이 경우에 있어서 법률행위 한 날로부터 10년 이렇게 하면 이렇게 가면 이거 28세가 됩니다. 요때. 그런데 추인할 수 있는 날로부터 추3 그렇게 따져보면 추인할 수 있는 날이라는 건 얘가 성년자가 되는 거죠. 그래서 19세. 여기에서부터 3년 22세. 이렇게 된다라는 거죠. 그래서 빨리 오는 것. 예를 들어서 10살 때 법률행위를 했다. 그러면 한 날로부터 10년은 20살 때죠. 근데 추인할 수 있는 날로부터 3년. 이거 같은 경우에는 언제나 22세가 되겠죠. 그래서 추3. 그래서 이거는 22세, 28세 왔지만 또 20세, 22세 이렇게 올 수도 있다는 겁니다. 그러면 이때 빨리 온 것. 그래서 어느든지 빠른 것에 의해서 그냥 없어져 버린다. 그래서 이제 우리 판례 사안은 어떤 거였냐면은 법률행위 한 날로부터 10년 내에 사기를 이유로 취소를 하기는 했습니다. 그런데 그 사안에서는 추인할 수 있는 날로부터 3년은 지나버렸다는 거죠. 그러면 그 경우에 있어서는 당사자의 주장하고 상관없이 법원 너가 판단을 했어야 된다. 너가 판단을 해가지고 그 경우에 있어서는 추인할 수 있는 날로부터 3년을 지났으니까 그 취소권을 인정을 하면 안 된다. 그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 부분이 이제 지문에 나와 있습니다. 추인할 수 있는 날로부터 3년 이후에 취소권이 행사되었다면 당사자가 이를 주장하지 않더라도 법원은 직권으로 그 취소권 행사가 무효라는 판단을 해야 된다. 지금 여기에서 22세에서 없어져 버리죠. 그런데 24세 추인할 수 있는 날도 3년 지나가지고 만약에 24세 때 이 추인을 했다. 그러면 어떻게 된다는 겁니까? 취소를 했다. 그러면 그건 안 된다라는 거죠. 왜? 권리행사 기간이 지나버렸으니까. 네, 그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넘기셔가지고 이게 문제, 우리 기출문제 2개만 보겠습니다. 법률행위의 무효 또는 취소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그래서 취소할 수 있는 법률행위를 추인을 했다. 그러면은 취소할 수 있는 법률행위는 유동적 유효인 상태에 있다가 다음에 추인을 했으니까 유효로 확 정의됐습니다. 그러니까 이건 다시 취소하지를 못한다. 취소권 소멸의 관점에서 보면 취소할 수 있는 법률행위를 추인을 했다. 그러면 이거는 취소권 포기라고 그랬죠. 취소권 포기해버렸으니까 취소권이 없어져 버렸습니다. 취소권이 없어져 버렸으니까 다시 이걸 취소할 수는 없는 거죠. 다음에 법률행위의 일부분이 무효인 때에는 원칙적으로 그 전부를 무효로 한다. 그래서 전부 무효의 원칙 이 부분 보시면 되겠고 다음에 3번 비진의 표시로 무효인 법률행위를 당사자가 무효임을 알고 추인을 했다. 무효임을 알고 추인한 때에는 치료가 안 되니까 그것 자체가 유효로 되는 일은 절대 없죠. 한 번 무효는 영원한 무효. 다만 새로운 법률행위를 한 것으로 본다. 그래서 이제 그 부분 맞는 지문이고 다음에 4번 법정 대리인은 취소 원인이 종료하기 전에는 취소할 수 있는 법률행위를 추인할 수 없다 하면 이제 이 부분이 잘못된 겁니다. 그래서 조문 문제로 아주 중요한 자주 나오는 그러한 부분이죠. 그래서 이제 그 밑에 해설에 조문이 나와 있습니다. 먼저 143조 보시면 밑에 거부터 먼저 보겠습니다. 취소할 수 있는 법률행위는 제140조에 규정한 자가 추인할 수가 있고 제 착사강, 대승 거기에 나왔던 사람들 있죠. 그러니까 제한능력자도 추인할 수가 있다라는 겁니다. 그랬고 추인 후에는 취소하지 못한다 이렇게 나와 있죠. 그런데 그 위에 보면 144조에 추인의 요건이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추인은 취소 원인이 소멸된 후에 하여야만 효력이 있다. 소멸되기 전에 하면 그거는 효력이 없다. 무효다. 취소할 수 있는 게 아니고 그런데 이 항을 보시면 제1항은 법정 대리인 또는 후견인이 추인하는 경우에는 적용하지 않는다. 결국에 이제 모든 것을 정리를 해보면은 미성년자가 18세 때 법률행위를 했다. 그러면 18세인 미성년자 자, 이 부분이 시험에 자주 나오는 부분입니다. 이 친구 같은 경우에는 동의 없이도 단독으로
취소는 가능합니다. 단독으로 취소는 가능하다. 왜 그랬습니까? 취소권자로 제한 능력자 자신이 할 수 있다라고 그랬죠. 근데 추인도 제한 능력자, 예를 들어서 제한 능력자가 개똥이면 개똥이도 추인할 수가 있는데 추인의 요건으로서 취소 원인이 소멸하라고 그랬죠. 그러니까 이 취소는 되지만 18세의 미성년자가 단독으로 추인은 할 수가 없습니다. 추인할 수가 없다. 왜? 취소 원인이 소멸하지 않았으니까. 아직 19세가 안 됐으니까. 그런데 이 18세인 상태에서도 아버지, 친권자, 법정 대리인 이 사람은 추인할 수가 있다라는 거. 이 부분을 시험에서 자주 물어보니까 이걸 꼭 정리를 해 두셔야 되겠습니다. 그러면 다시 한번 봅니다. 18세인 미성년자가 단독으로 취소를 하는 건 허용을 하는데 18세인 상태에서 추인을 하는 건 허용하지 않는 이제 그 이유만 알아두시면 되겠습니다. 취소는 처음부터 무효를 만드는 거죠. 무효를 만드는 거기 때문에 제한 능력자한테 어떠한 의무가 부과되지가 않습니다. 그러니까 제한 능력자한테 취소할 수 있는 권리를 준다고 하더라도 우리 민법이 제한 능력자를 보호하는 그 원칙과 모순이 되지가 않는데 이제 추인 같은 경우에는 어떻습니까? 유효로 확정이 되면서 미성년자 자신에게 권리 의무가 부과가 된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거는 미성년자 상태에서 못하고 소멸해서 성년이 됐을 때에 이제 판단할 수가 있는 문제인데 아들이 18세인 상태에서도 아버지, 법정 대리인은 아버지는 뭐 성년이니까 아버지는 추인할 수가 있다. 네, 그렇게 해서 보시면 됩니다. 특히 지금 여기 해설에 나와 있는 143조와 144조 이 부분이 이제 끊임없이 자주 만나게 되는 전형적인 조문 문제, 단골손입니다. 그거를 꼭 알아두시는 게 중요하다. 다음에 5번 무효인 법률행위가 다른 법률행위 요건을 구비하고 당사자가 그 무효를 알았더라면 다른 법률행위를 하는 것을 의혹하였으리라고 인정된 때에는 다른 법률행위로서 효력을 가진다. 그래서 무효행위의 전환 그 부분이 나와 있습니다. 다른 자가 3번 들어간다. 그렇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다음에 밑에 법률행위의 취소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착오로 인한 취소권은 청구권이 아니라 형성권이다. 그래서 형성권이라는 것은 일방적인 의사표시에 의해서 법률관계가 변동되는 겁니다. 법률관계가 다시 한번 보면 법률관계가 변동된다. 이거는 발생, 변경, 소멸, 그래서 취소권자가 취소권을 행사해버리면 어땠습니까? 일방적인 의사표시에 의해서 법률관계가 처음부터 무효가 돼가지고 소멸해버리는 거죠. 그래서 이러한 식으로 이 법률관계를 일방적 의사표시에서 형성시킨다, 만들어낸다. 이렇기 때문에 이러한 권리를 형성권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여기 이제 보시면 되겠고 2번 법률행위가 취소되면 취행, 소무 그 법률행위는 처음부터 무효가 되는 거지 취소한 때부터 무효가 되는 것은 아니죠. 그래서 이제 이런 부분들을 우리가 앞으로 계속 공부를 해 나갈 때 처음부터는 4월 1일입니다. 매매계약 체결한 거. 그 다음에 취소 5월 1일, 6월 1일 그러면 취소한 때 6월 1일이 아니라 처음부터 매매계약 체결했던 4월 1일부터 무효가 된다. 그래 보시면 2번이 잘못됐습니다. 다음에 3번 취소할 수 있는 법률행위의 추인은 추인권자가 취소할 수 있는 행위임을 알고서 하여야 한다. 대전제 알고 소멸하고 다음에 4번 취소할 수 있는 법률행위 상대방이 확정되어 있는 경우에는 취소는 누구한테 가서 하느냐? 그 상대방, 그 법률행위의 상대방한테 하는 것이지 전득자한테 하는 것이 아니다. 다음에 일부 취소가 가능하다라는 거 5번 하나의 법률행위가 가분적이거나 그 목적의 일부가 특정될 수가 있고 나머지 부분을 유지하려는 당사자의 가정적 의사가 인정되는 경우에는 일부 취소도 허용이 된다. 뭐 타 시험까지 해가지고 엄청나게 많이 나온 그러한 지문입니다. 그런데 이제 공통점은 뭐 이 부분을 가지고 다른 형태로 틀고 그렇지는 않습니다. 그러니까 이 부분 그대로 감 잡으시고 그다음에 일부 취소가 긍정이 되면 효과는 그 일부 취소된 그 부분에 대해서만 효력과가 생기고 소급표가 있다. 거기까지 같이 이제 알아두시면 되겠습니다.
다음에 이제 467페이지를 가시면 법률행위의 부관이라는 게 나와 있고, 그 다음에 부관으로서 조건과 기한이 나와 있습니다. 밑에 부관의 의미 먼저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원칙적으로는 법률행위가 성립하면 곧바로 그 효력이 발생한다. 그게 일반적인 모습이라는 겁니다. 그러나 당사자들이 법률행위의 효력의 발생 또는 소멸을 효력의 발생 또는 소멸을 장래의 일정한 사실에 의존케 하는 것도 사적 자치 원칙상 당연히 허용이 된다. 그래서 이처럼 법률행위의 효과를 제한하기 위하여 법률행위의 내용으로서 덧붙여지는 약관, 그거를 부관이라고 한다. 그리고 부관에는 조건, 기한, 부담 이런 것들이 있는데 우리는 조건과 기한만 알아두면 되겠다. 그래서 약간 좀 추상적인 표현이었는데 일단은 느낌만 잡으시고 그 다음에 하나씩 살펴보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일단은 방금 읽어보니까 부관이라고 했고, 부관은 뭐라고 그러냐면 이게 붙여놓다, 덧붙였다. 그래서 덧붙여놓은 항목, 약관 항목. 그래서 이제 우리가 수업용으로 너무나 자주 예를 드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어떠한 부분이냐면 중개사 시험에 합격하면 자동차를 주겠다. 그래서 지금 이 부분이 증여계약에 있어서 지금 어떻습니까? 갑하고 을하고 갑이 의사표시를 하는 겁니다. 을한테. 그러면서 자동차를 주겠다. 그게 바로 증여에서의 청약이 되겠죠. 그래서 을이 오케이 승낙을 하면 증여계약이 성립합니다. 그런데 이 자동차를 주겠다라는 이 의사표시에다가 뭐를 딱 껌딱지처럼 붙여놨냐면 중개사 시험에 합격하면 주겠다. 이렇게 붙여놨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 경우에 있어서는 갑하고 을하고 이제 을이 승낙을 하면 증여계약이 성립하는데 이 증여계약에가 이 시험에 합격하면이라는 이러한 조건이 붙어있다. 조건. 그래서 이러한 것을 이제 조건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조건 같은 경우에는 뭐냐면, 그러니까 조건은 이제 부관이 조건과 기한이 있었죠. 조건과 기한. 그래서 일단 조건과 기한의 구별의 차이점은 뭐냐면 조건은 불확실한 사실입니다. 불확실한 사실. 그런데 기한 같은 경우에는 예를 들어서 갑하고 을하고 임대차 계약을 체결합니다. 오늘 지금 4월 1일 날 임대차 계약을 체결합니다. 임대차 계약은 뭡니까? 목적물을 사용 수익하게 할 것을 약정을 하고 을은 차임을 지급할 것을 약속을 함으로써 성립하는 계약인데 둘이 계약서에 뭐라고 써있냐면 내년 1월 1일부터 그 다음에 내년 12월 31일까지 임대차 하기로 한다. 그러면 이 경우에 있어서는 지금 4월 1일 날 이렇게 이게 붙어 있으면 그냥 지금 당장 4월 1일 날 임대차 계약 체결하는데 이런 게 붙어 있으면 을이 지금 당장 사용 수익하게 해달라 갑한테 요구할 수 있습니까? 아니면 갑이 지금 당장 을한테 차임 달라 할 수 있습니까? 안 된다라는 거죠. 그럼 언제부터 가능합니까? 내년 1월 1일부터. 그래서 이때 시작된다 해가지고 시기라고 합니다. 시기. 이거는 11월 31일 지나면 을은 더 이상 이 갑의 물건을 못 쓰죠. 그러니까 이것을 종기라고 하는 겁니다. 종기. 그랬을 때 이때 시기, 종기 이러한 것들을 기한이라고 한다는 거예요. 기한. 그래서 왜 기한이라고 그랬느냐? 시험에 합격할지 아니면 떨어질지 그거는 불확실한 사실인데 1월 1일이 온다라는 것, 다음에 12월 31일이 온다라는 것, 이거는 발생 여부가 확실하다는 거죠. 확실. 그래서 조건은 발생 여부가 불확실. 그래서 이제 조건 같은 경우에는 이러한 조건을 정지 조건이라고 하고 또 해제 조건이라는 게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이거 같은 경우에는 정지 조건입니다. 정지 조건.
단어 뉘앙스만 일단은 알아두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일단은 증여계약은 성립했는데 효력 발생은 지금 정지돼 있다는 겁니다. 달라고 못한다. 근데 시험에 합격하게 되면 을한테 자동차를 달라는 권리가 생긴다. 그래서 이 정지 조건은 발생 조건입니다. 발생 조건. 조건이 성취되면 권리가 생긴다. 발생한다. 이게 이제 정지 조건이라는 거죠. 근데 해제 조건 같은 경우에는 정반대의 상황이 되겠습니다. 무슨 말이냐면 먼저 갑하고라고 증여계약을 체결을 하고 이 증여계약에 따라서 갑이 증여를 해줍니다. 그래서 등기까지, 부동산에 대해서 등기까지 다 넘겨준다라는 거죠. 그런데 여기에가 이제 뭐가 붙여져 있는 거냐면 이거는 시험에 불합격하면 지금 주긴 주는데 시험에 불합격하면 뱉어내라. 그 말은 불합격하면 돌려받겠다. 이런 식으로 해놓으면 이 경우에 있어서는 불합격하게 되면 얘한테 있었던 권리가 어떻게 버립니까? 소멸돼 버리죠. 소멸돼 버립니다. 그래서 이러한 조건을 해제 조건이라고 한다. 해제 조건. 그랬고 이 해제 조건은 소멸 조건. 요렇게. 그래서 이거 계속 반복하면 자연스럽게 이제 이해가 되는 부분인데 조금이라도 빨리 더 그냥 간단하게 암기해버리는 게 훨씬 더 우리한테 공부하는데 더 빠르다라는 거죠. 그래서 다시 한번 정리해 보겠습니다. 중개사 시험에 합격하면 자동차를 주겠다. 증여계약은 4월 1일 날 성립했습니다. 그렇지만 이 을이 갑한테 자동차를 달라고 할 수 있는 권리는 언제 발생하느냐? 시험에 합격했을 때 발생한다. 이러한 조건을 정지 조건. 그 다음에 다시 보면 먼저 주고 불합격하면 돌려주라. 뱉어내라. 이렇게 하는 것은 권리가 생겼다가 소멸돼 버린다. 그러니까 해제 조건이다. 반대로 이러한 것들 시험의 합격 여부는 전부 다 불확실한 사실이었는데 이처럼 임대차처럼 내년 1월 1일부터 내년 12월 31일까지 임대하기로 한다. 이러한 것들은 발생 사실이 확실하다. 그래서 기한이라고 한다. 그래서 이제 이 부분을 부관이라고 한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기초 개념은 말씀을 드렸으니까 이제 바로 이어지는 시간에 다시 한번 이제 이 부관에 대해서 의미라든지 판례 그 부분들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